안녕하세요. 창업 실무 시간입니다. 화면 좀 마칠게요. 네. 잘들 지내셨는지요? 오늘 창업 실무는요, 기업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계획이나 공급망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업을 이제 운영하거나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면서 수립할 거냐, 또 생산을 어떻게 만들 거냐,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뭔가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매할 거냐,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품질 관리. 좋은 제품, 음식이든 뭐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해요? 퀄리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저 집 너무 좋아. 저 집 맛있어. 저 커피 좋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형태에 대한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업을 운영할 때는 조금 뭘 하기 위해서 사업을 운영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쵸.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계획을 하셔야 돼요. 적게 일을 하고도 소비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찾을 수 있게. 저 제품 정말 좋아. 저 집 좋아. 막 그래서 맛집 같은 데만 막 줄 서서 막 먹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이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자, 운영 계획과 공급망 관리라고 해서 운영을 할 때 어떤 운영이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체 운영을 할 때는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어떤 뭐 물건이나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소비자 관리인 거죠. 공급망이라고 한다면. 물론 물건을 들어와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한다면 들어오는 것들은 관리도 당연히 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진짜 뭐 만들어요. 사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퀄리티 한 번 딱 썼는데 없어져요. 뭐 뽀개지고 없어져요. 고장 났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다시는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품질 관리 이런 것들도 관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려면 지속적인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지도 잘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뇌에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각각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하나씩 한번 볼까 생각 중입니다. 운영 계획 수립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퍼레이션 플래닝이라고 해요. 오퍼레이트 움직이다. 뭐 오픈해봐 뭐래요? 열어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오퍼레이션이라고 동사로 썼으니까 명사로 썼으니까 어떻게 해요? 운영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플래닝 계획을 짠다 뭐 그런 거잖아요. 또 운영 계획의 수립은 기업의 어떤 생산성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원을 적절히 분배를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생산을 막 해요. 뭘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 만든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주죠. 팔아야죠. 그럼 뭘 효율적으로 극대화한다는 게 뭐예요? 팔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해요? 갖고 와요. 네. 이 사람한테 팔아서 갖고 오고 이 사람한테 팔아서 갖고 와요. 그럼 모아요. 그럼 자원이 이만해졌어요. 자원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요? 물론 저도 쓰겠죠. 사장인 저도 쓰겠고 제가 사장이라고 한다면 좋은 물건을 더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품은 좀 비쌌는데 이 원재를 사야지 어떤 제품을 좀 바꿔봐야지 뭐는 업돼야지 뭐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 계획의 수립이 기업의 생산성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면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누구는 기부도 좀 하고 누구는 제품도 좀 높이고 누구는 인력도 좀 괜찮은 사람들도 데려오고 고급 엔지니어도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우시죠? 음, 창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수요의 예측, 내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어떤 뭐 제품을 만들었어요.
누가 뭐 어떻게 살 거냐, 누구한테 팔 거냐 그런 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수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을 해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그럼 제 서비스나 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요자예요. 학생이에요. 근데 요새는 학생들이 학원을 선택하는 게 맞나요? 부모님이 선택하는 게 맞나요? 부모님들에 대한 어떤 핵심 전략이 이해 가능하게 먹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 거기 학원 가니까 정말 잘 가르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딱딱 맞게끔 가르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나 물건이 누가 살 거냐를 예측을 해라. 이거는 기업의 여러 운영 계획의 기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동차는 막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사요? 직장인 앤드 사장님 앤드 뭐 이런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 공략을 해야죠. 어떤 식으로. 그래서 잘못된 수요 예측은 재고를 초과하거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뭔가를 막 만들어 놨는데 못 팔아서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고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먹는 음식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그죠? 냉장고로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럼 냉장고 10년 전,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그거 써요? 디자인이 계속 바뀌는데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예측을 잘못하면 재고도 어마무시하게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부족해. 너무너무 내 냉장고가 잘 나가는데 10개밖에 안 만들었어. 저번에 20개 만들었다가 안 나가서 10개만 만들었어. 근데 사람들이 막 30명이 왔네? 근데 10개밖에 못 팔았네? 20명이. 어우, 짜증나.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사버렸어. 그럼 어떻게 저는 손해본 거잖아. 더 만들었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식당이에요. 닭도리집, 닭볶음집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원재료인 닭을 한 100마리 갖고 왔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초복이야, 중복이야, 말복이야. 난리 났어. 막 200개 이상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수요 예측을 잘 못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생산에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돈하고 수입하고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너무 재고가 많이 남아도 사장님이 손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트에 가면 거의 막판에 4시나 5시 때 막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막 다 팔고 막 이러잖아요. 갖고 있는 것보다 남한테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정의 혼란을 초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네. 수요 예측은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량. 이게 뭐예요? 양, 양. 수치로 뭔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수치로. 그죠? 정량적인 방법은. 그죠? 그러면 내가 옛날에 팔았던 내 경험, 데이터 이런 게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측정한 게 있겠다는 거죠. 시계를 분석, 시계 방향으로 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까처럼 뭐 말복, 초복 뭐 이러면 많이 나가더라. 겨울 뭐 이러면 또 적게 나가더라.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날이다 이러면 뭐 먹는 날이다 그러면 또 뭐 떡국 먹는 날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설날이야 그럼 닭도리탕. 물론 요새는 그런 거 따지진 않지만 그래도 초복 말복 이런 데보다는 적게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재고를 조금 덜 갖고 온다든지 이렇게 이동평균법으로 아니면 지수 평할법으로 이거는 회귀 분석 방법으로 뭐 등등등등 이거는 통계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으로 예측한다는 거죠. 1월 달에는 몇 개, 2월 달에는 몇 개, 뭐 이렇게 월요일 날은 몇 개, 화요일 날은 몇 개,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일주일 단위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잖아요.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죠. 그게 정량, 수치로 뭔가를 표현한다는 정성. 이거는 이제 전문가 의견이나 시장 조사, 주변의 상황, 그죠? 내가 속해 있는 탈파이 기법, 뭐 이런 기법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좀 얘기가 길어요. 시장 조사는 찾아보는 거잖아요. 저기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 찾아보는 거잖아요. 음,
뭐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수요에 대한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확인해 보거나 내가 찾아보거나 사업을 하실 때는 다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에 만약에 제가 뭐 아까 냉장고를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요새는 뭐 2도어, 3도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터치도어 위에서 이렇게 여는 거 빼는 거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하나씩밖에 안 만들거나 아니면은 또 그 제품에서 뭐 몇 개 이상을 안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수요 예측을 내가 몇 개를 팔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방법 중에서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생산량을 결정하게 됐잖아요. 정량도 좋고 정성도 좋고 다 좋아요. 하지만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적절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요? 이렇게 돌아가. 표현이 좀 화면 안에서 제가 표현을 하려니까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고객의 요구를 빨리빨리 충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은 어떤 걸 하시든 간에 내가 어떻게 판매를 했을지 뭐 이런 무슨 델파이 무슨 분석 다 필요 없어요. 느낌으로 벌써 안다는 거죠. 어떻게 나갈 거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곳에 내가 딱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거기 들어가려면 몇 개 팔아요. 어느 정도는 돼요. 이런 걸 벌써 안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월요일 날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요. 화요일 날은 별로 이 정도만 평균적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하고 뭐 이렇게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간다든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학문학적으로 얘기한다니까 무슨 법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굳이 뭐 자격증 시험 볼 거 아니면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좋고요. 대부분의 그런 것들을 예측해야 된다. 이게 더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 내가 어떻게 팔 건지 얼마만큼 누구한테 판매할 건지를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아셨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뇌 생산을 해야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만들어서 카페든 아니면 제가 아까 말한 자동차 만드는 회사든 옷 만드는 회사든 이런 게 있으면 생산 계획을 수요 예측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생산할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음식점도 예약해 놓고 안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네, 난리 나죠. 그 자리 비워놨는데. 다른 손님 안 받고 비워놨는데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용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들어내는 입장에서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당연하죠. 이런 기업들의 생산과 비용 효율성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음식하는 사람인데 예약해놓고 안 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팔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자리가 만약에 한두 명짜리면 괜찮은데 뭐 한 10자리야, 8명짜리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적인 능력을 또 분석하셔야 됩니다. 생산의 기획이나 수립 이런 것들은 첫 단계로서 생산의 어떤 시설이나 최대의 생산 능력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설비 가동 시간, 인력의 가용성, 그다음에 직업 환경 이런 걸 고려를 해서 막 숙련된 사람이야. 그럼 한 시간에 몇 개를 막 만들어내. 근데 잘 못해. 지금 막 뭐라고 해야 되나요? 초보자라고 얘기한다면 뭐 2시간에 하나 만들어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이 막 몰려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베테랑 2명 딱 넣어 가지고 다다닥 만들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 좀 다를 것이고 뭐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산의 능력에 대한 분석 어떤 분이 뭐 식당을 해.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닭도리탕 얘기 계속 하는데요. 닭도리탕을 만들어내는데 그날 막 초복이야. 그럼 베테랑 한 3명 딱 들어가 가지고 따다닥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베테랑 좀 쉬게 하시고 초보자가 들어가서
네. 그냥 좀 천천히 판매하고 뭐 이렇게 약간 분배를 한다는 거죠. 쉬고 안 쉬고 쉬고 안 쉬고 뭐 이렇게. 그게 기업으로 보면 생산의 능력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원자재의 가공성이라고 해서 당연하죠. 생산의 계획이 수립이 되면 즉 생산을 수요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원자재를 얼마만큼 갖고 올 거냐, 안 갖고 올 거냐. 지금 닭도리탕 계속 얘기하는데 닭 초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닭을 많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로 생산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필요한 원재료의 가용성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뭐 요만한 약닭을 해서 두 번 젓가락씩 딱 하니까 남자분들 같은 거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느낌으로 '아 우리는 몸보신했다.' 뭐 이런 거 느끼잖아요. 공급망에서는 원활한 흐름을 또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신뢰성, 리드의 타임, 그다음에 원재료의 품질 이런 것도 고려해서 원재료에 대한 가용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봐야 된다는 거죠. 또 생산의 일정 너무 또 늘어지면 왜 우리 외국에서 오는 원자재가 늦어지니까 생산의 일정이 생기고 그 생산의 일정이 또 늦어지니까 또 판매자가 나가는 게 늦어지고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 아시잖아요. 생산의 일정이 생산의 능력과 원자재의 가용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생산의 일정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 생산의 일정은 작업의 순서에 최적화하고 또 병목 현상을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한꺼번에 쫙 몰리거나 쫙 빠지거나 막 이러는 거를 병목이라고 그러잖아요. 효율적인 생산의 흐름에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조금 주문식 제작 같은 거는 넓게 잡죠. 길게. 주일 안에 될 것 같으면 2주 이렇게 잡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빨리 드리는 건 괜찮지만 잡아 놓고 더 이렇게 주일 잡아 놓고 뭐 3 주 뭐 2주 이렇게 늘어나는 건 소비자가 막 또 화를 내잖아요. 왜냐하면 이 구매 욕구라고 하죠. 뭐 음식이든 물건이든 소비자로 하여금 돈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빨리 뭔가를 취득하고 싶어 해요. 밥이라면 빨리 먹고 싶어 하고요. 커피라면 빨리 또 마시고 싶어 하고요.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덩어리가 크고 뭐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고객님 여기 손님이 많아 가지고 요번에 조금 뭐 만들어서 오기는 하겠지만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옛날엔 10분 만에 나왔는데 요번에는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드시고 계세요. 뭐 이렇게 한다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기간을 너무 뭐 짧게 주고 늘어진다면 가만히 안 들어. 생산의 일정도 어마무시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작업의 순서에 최적화하기 때문에 몰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생산의 계획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유연성인데요. 이건 이제 생산의 계획에 따라서 수요에 대한 변화 생길 수 있죠. 내 거 산다고 해 놓고 캔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급량에 대한 문제 몇 개 보내준다고 해 놨는데 그쪽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 보내준다든가 이런 걸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비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조금 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하시는 분은 노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약하고 안 와 버리고 뭐 해 버리고 안 줘 버리고 기업은 시장에 대한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뭔가를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원재료를 사 와서 만들어내는 그런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재료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황을 딱 보고 재고를 본 다음에 어 사장님은 네. 뭐 마트를 먼저 가서 사고 와서 만들어서라도 네 줘야 되는 거죠. "재료 떨어졌습니다. 이제 안 만듭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거기를 찾지 않을 거니까. 그런 형태가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면이 좀 내려가서 뒤로 제끼겠습니다. 컴퓨터 노트북으로 찍고 있는데 그렇게 굳이 만지지 않았는데도 좀 제껴지네요. 자 재고 관리 이게 어떻게 보면 없어도 그렇고 있어도 좀 애매한 그래서 사람들이 판매하지 않은
영원한 건 없죠. 사람도 다 그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재고 관리는 제품이나 원자재라든가 부품 이런 것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걸 갖고 있어야 생산의 활동에 네 불편함이 없죠.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도 네 재료가 없으면 뭐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그죠? 어떤 재료든 간에 재고 관리의 목적은 비용을 최소화시키기로 하나 샀을 때와 10개 샀을 때의 가격은 다르죠. 그래서 손님이 막 오고 그러면 포스트코나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가 뭐 이런 데 가시는 이유가 네 많이 사대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재고 부족으로 과잉 재고가 만약에 너무 재고가 많이 남아 버렸어요. 그러면 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기업에서도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하나?'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 생각 아까도 뭐 유연성 얘기해서 손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좀 적절하게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조금 네 남고 그런 거는 이제 소비를 해야겠죠. 재고의 유형이라고 해서 재고는 크게 원자재 재고, 작업 중인 재고, 그다음에 완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회계학에서는 이렇게 나누지 않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걸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계속 지금 한 사람은 닭도리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닭도리탕 좀 죄송하겠는데 닭도리탕을 만든다고 한다면 원자재가 뭘까요? 원자재가 닭이에요, 닭. 그죠? 그러면 지금 닭도리 작업 중인 재고라고 한다면 닭만 있다고 닭도리탕이 되나요? 잘라야죠. 거기다 뭐 넣어요? 뭐 뭐 뭐 야채 같은 것도 막 넣고 감자도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자재인 거죠. 만들어낸 거 딱 세팅해서 양념해 가지고 딱 나는 게 완제품이에요. 완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안 포장을 해서 그때그때 판매를 한다면 판매해 놓은 게 이제 세팅해 놓은 게 있다면 네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각 유형에 따라서 재고의 관리를 하는 방식 그다음에 목표가 다 다르다는 거죠. 완제품은 냉동했다가도 판매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깎아 놓은 감자라든가 그 들어간 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시들면 못 써요. 그죠? 닭도 네. 생닭이 아니고 뭐 냉동닭이라 하더라도 네. 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각자에 대한 어떤 재고가 관리하는 방법이 다르다. 재고의 수준에 대한 결정인데요. 이건 최소 재고 수준은 재고가 너무 낮아야 생산이 중단되거나 재고가 없으면 못 만들죠. 그죠? 고객의 주문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 돼요. 기업에서는. 재료 없어서 못 팔아요. 막 배짱 튕기시는 분도 있죠, 요새는. 그런데 기업에서는 그러면 신뢰가 떨어져서요. 저기 갔더니 재고가 없대. 아예 저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자꾸 지금 예를 들어서 닭도리를 탕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그런 기업들은 '아 저거는 쟤는 재료가 없어서 그래서 준비성 없는 애들하고는 안 돼.' 왜냐면 불안해서 '우리는 100 개가 필요한데 여기는 맨날 50 개밖에 없더라고. 난 저기다 거래 안 할 거야.' 이래 버리거든요. 근데 재고 그거 생각하고 기업에서 많은 재고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마이너스잖아요. 팔리지 않은 재고들을 기업에서 갖고 있다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재고량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정답 없습니다. 그럼 정답이 없어요. 몇 개를 갖고 있어야 최소한의 재고량이다라고 정답이 없고요. 기업마다, 사업마다, 업종마다 다 달라서 뭐라고 딱 얘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대의 재고 수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당연히 보관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고 뭐 이러면 괜찮겠죠. 근데 보관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막 이런 거. 여기 뭐 보관, 보험, 감가상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관은 사 보관하는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험성이 있어. 그러면 보험도 있고요. 감가상각은요 영구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기계를 100만 원짜리 샀어요. 1년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기계가 100만 원이라 80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좀 썼어요. 그럼 50만 원 이렇게 떨어지고
아니 이거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지금 시중에는 그게 30만 원밖에 안 돼요. 30만 원을 파시려면 파시고 아니면 마세요. 뭐 이러잖아요. 감가상각 그냥 그 학문학적으로 그냥 감소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마이너스가 났던 플러스가 났던 감가상각은 계속 되는 거거든요. 감가상각이 우리나라에 회계학적으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토지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감가상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토지는 왜요? 뭐 싱크홀도 생기고 땅도 꺼지고 뭐 이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땅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유지된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건물을 짓고 부동산 업 하시는 분한테 소득세를 많이 가지고 매기는 이유가 내 부모님에서 또 내가 벌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지만 내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과다하게 버는 금액의 수입의 60%를 세금으로 징수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자, 재고의 기법, 경제적인 주문량이라고 해서 이런 제가 언급하지 않은 어떤 영어 단어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왜? 전문 용어까지 아실 건 없고요. 이 창업 실무는 어떻게 창업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경영이나 경제학을 전공하실 생각이시다. 그러면 다 알려드려야죠.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경제적 주문량 이건 재고 주문의 비용과 유지 비용의 합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적의 주문량을 하는 방법. 그래야죠. 그래야 판매하는 사람만 판매하는 사람도 좋고 구매하는 사람도 좋고 뭐 이런 거잖아요. ABC 분석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이렇게 나눠서 아까 닭도리탕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닭이에요. 그 다음에 감자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뭐 떡이에요. 뭐 이런 거잖아요. 좀 덜 없어도 10개 집어넣을 거 5개만 넣어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 대신 닭고기를 더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약간 구분해서 재고를 갖고 있다라는 거. JIT라고 해서 뭐 Just in Tim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필요할 때만큼만 요게 요새 많이 하는 거 주문식 주문 생산식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면 고객이 주문을 하면 생산을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 품질 관리를 강화할 수도 있고요.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생산량을 딱 중단할 수도 있고요. 제일 좋은 방법. 거의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가. 자원에 대한 할당, 아이고야. 이건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지금 6페이지를 일부러 짧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두 페이지만 설명을 드렸어. 시간은 지금 반이 다 지나갔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쑥쑥 넘어가기도 조금 그렇고 이 자원의 할당은요 인력, 사람, 자재, 장비 이런 자원들이 최적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생산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계획하는 거예요. 장비는 뭐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드글드글해요. 장비도 없어요. 자재도 없어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인력의 할당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경영자들은요 모든 직원들이 다 전천후를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전문 분야가 아닌 A, B, C, D, E까지 있다면 그 전문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원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최대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부서 이동을 막 시키는 이유가 모든 업무들을 다 할 수 있게끔. 자재 할당이라고 해서 자재를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중간에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없어서 안 되겠어요.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게 그래서 효율적으로 자재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이제 자재도 잘 가야 된다는 거죠.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와 설계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유지하는 데서는 생산 라인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장비를 딱 적용했는데 그 장비가 딱 고장 나 버려. 수리를 안 했어요. 유지보수를 안 했어요.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배치하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된다. 자원의 최적화. 이거는 자원의 할당의 목표는 자원에 가용되는 자원을 최대한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산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량이 높여버리면 내 회사 입장에서는 내 이익이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원의 사용하는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자원의 최적화를 만들어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 및 공급량에 대한 관리, 이거는 어떻게 보면 품질,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건데요. 생산의 일정이 저 같아도 제가 먼저 생산 라인을 갖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만들어 라고 했는데 뭐 일주일이에요. 근데 뭐 그게 열흘 걸려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기료도 더 나가야 되죠. 인건비도 더 나가야 되죠. 모든 게 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순서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이 활동 계획이라고 해서 생산이나 수립이나 작업의 지시, 작업의 순서, 결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그날 또는 시간 또는 월 이렇게 해서 그 이 월급의 그 이상 뭔가를 해내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마치 이런 생산 라인이라면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뭔가를 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변목 현상이 뭐가 오더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바로 뭔가를 해내야 돼요. 그러면 야근 수당 주면서 뭔가를 해결해! 라고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공정관리라고 해서 이거는 생산 과정의 각 단계를 조금 감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생산의 공정의 설계라든지 작업의 표준화, 공정의 품질 이런 것들도 조금 그렇게 체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좀 절감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장비도 마찬가지겠죠. 고장 나거나 장비가 우리 장비는 옛날 거야. 너무 구닥다리야. 뭐 이러면 누가 좀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생산 라인의 비효율성이나 장비의 고장으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요? 유지 보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쓰시는 컴퓨터도 이렇게 하고 그냥 딱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공급량에 대한 관리라고 해서 이런 제품의 원자재 단계는 최종 소비자가 전달하기까지는 제조업체도 잘해야 되고요. 물류업체도 잘해야 되고요. 유통업체도 잘해야 되고요. 소매업체도 잘해야 되고요. 서로 이렇게 다 약간 공급망에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 고객님, 저는 물건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유통회사에서 안 가는 걸 저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 내가 유통업자에다 시켰어요? 그쪽에다 시켰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체크업을 하셔야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다 그래서 우리 물건을 고객에게 적절하게 빠르게 좀 부탁드려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계속 그 유통업체를 쓰는 그 물류회사를 쓰는 경우가 이제 그렇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 자재 흐름. 그래서 주거래 장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공급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재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우리 좀 너무 필요한데 좀 빨리 좀 안 될까요? 그러면 이거 다른 데 넘어가야 되는데 요번에 봐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또 넘길 수 있잖아요. 서로. 그게 어떻게 보면 관리인 거죠. 원활한 원자재를 조달한다든가 이동한다든가 아니면 보관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있고요. 자재에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장소에 딱딱 올 수 있게끔 생산의 연성성이 할 수 있게끔 죄송해요. 저희가 주문이 좀 늦었는데 죄송한데 요번만 좀 빨리 갖다 주시면 안 돼요? 네? 막 이러면서 크게 서로 이렇게 관계 개선이 좋다면 네 그렇게 할게요. 뭐 이러지만 진짜 뭐 일을 한 달에 한 번씩 통화하면서 무슨 맨날 지네들이 바쁘대. 그럼 또 관계가 안 좋은 거죠.
정보의 흐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급망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이해관계자가 최신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그쪽으로 넣었잖아요. 이메일로 넣으셔야 되는데 팩스로 넣었다고요. 뭐 이래 버리면 팩스는 이제 없어졌어요. 이메일로 넣으셔야 돼요. 저희 받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문 처리, 재고 수준의 모니터링, 수요의 예측, 뭐 기타 등등 공급망에 대한 투명성과 대응 능력 이런 데도 높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의 흐름 제일 중요해요. 재정이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죠. 어떻게 보면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요. 근데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주거나 납품하자마자 주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뭐 한 3개월 있다가 주고 6개월 있다가 주고 뭐 이래 버리면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잖아요. 금전적인 거래. 네, 그러면 다시는 그 기업하고는 거래하지 않죠. 그죠? 납품하면 음, 결제 우리가 이제 카드로 많이 쓰잖아요. 카드가 들어오는 그 기업 은행에서 각 은행에서 그 기업체로 들어가는 그런 날짜가 있을 거라고요. 5일, 10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온 거는 1일부터 며칠까지 든 거는 뭐 10일, 뭐 10일이라서 20일까지 들어온 거는 20일.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돈이 이제 현찰 요새 카드로 많이 쓰니까 그럼 그 카드를 그 들어온 입금을 가지고 그때 저희 지금 5일 날 들어왔죠? 10일 날 들어오니까 그때 넣어드릴게요. 요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약속을 딱딱딱딱 지켜서 제대로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급망을 망가뜨리지 말고 계속 넣어드려야 되겠구나. 여기는 약속 잘 지켜. 돈 딱딱 들어오는데요. 여기는 진짜 괜찮은 곳이지 뭐 이렇게 해서 갈 거라는 거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제 처리도 좋아, 비용 관리도 좋아, 자본의 회전율도 최적화돼. 그러면 재정의 건전성도 있어. 그리고 그 회사는 믿고 맡겨서 계속해서 거래를 한다는 거죠. 재정의 흐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공급체에 대한 관리, 물론 이런 재정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공급체의 관리도 더 원활하게 될 거라는 거죠. 왜? 믿으니까. 구두상으로 얘기해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서로 협력 관계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뭐 추석 때 명절 때 뭐 조그만 뭐 음료수라도 하나 아니면 뭐 참치캔이라도 하나 이렇게 드리고 도와주셔서 감사했어요. 뭐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네. 서로 거래처로 생각하고 인지상정으로 같이 품앗이 간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물류 관리입니다. 이 물류는 어떻게 보면 배달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물류만 전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요새는 뭐 아웃소싱이라고 그래서 다 나눠서 하잖아요.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뭐 진짜 고가는 그렇게 하죠. 고가. 고가는 뭐 물건을 만들어서 자동차 비싼 거는 배달까지 해서 그 제품까지 앞에다가 놓고 막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물류 회사들을 다 이렇게 약간 공급망으로 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운송 관리도 되게 중요한 게 왜냐면 원하는 장소에다가 딱 요번에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뭐 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눈앞에 남겨주세요. 배를 눌러주세요. 직접 받겠습니다. 아니면 1층에다 놓고 가세요. 경비실에다 요청드립니다. 뭐 기타 등등등 하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물론 트럭, 뭐 기차, 배, 항공 뭐 이런 것들이 운송 비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직구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효과적인 운송 관리는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요. 또 시간에 대해 줄이면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어떻게 해요? 생각보다 빨리 왔어. 그러면 고객의 만족도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새는 이런 딜리버리 회사들이 조금 더 이 동네에서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는 건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전문 운송 관리만 전문으로 하는 무슨 택배 무슨 우체국에서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형태도 약간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약간 그 교통 운송 수단 이외에 시니어들이 하는 지하철이 공짜니까 지하철로 뭐 중요한 어떤 서류를 전달한다든지 법원 서류를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뭐
카드 같은 걸 전달하든지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예, 그렇게 운송 관리를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보관 관리입니다. 이 보관 관리는 음 이게 모아 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장소에 대한 것도 없잖아 있죠. 컴퓨터 저랑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뭐 갖고 오라 그래요? USB 갖고 오라 그래요. 뭐 하려고요? 보관하려고요. 당신이 치셨던 네 것들을 파일에다가 이렇게 제가 폴더 한 만들어서 과거 자료에다 해 놓고 무슨 거, 무슨 거, 무슨 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있어요. 그냥 폴더 안에 쫙 깔아 놓으니까 막 찾기가 너무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정리정돈해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보관하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원재료 원자재와 완제품이 필요할 때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드리는 경우. 이거는 창고 배치도 설계를 해야 되고요. 재고 관리될 뿐 아니라 보관의 비용도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품의 입고, 출고 뭐 이런 거 먼저 만들어 놓은 걸 보관했다가 나중에 만든 걸 먼저 팔고 조금 빨리 만들었던 걸 나중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입출고 관리도 되고요. 전문 용어로는 선입선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올바른 보관 관리의 제품의 품질이나 뭐 유지, 그다음에 적시의 출고 이런 걸 가능하기 때문에 보관 관리도 조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고 관리, 이 재고 관리가 공급망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을 재고를 유지하는 데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재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못 만들어내요. 물건을 못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주문을 못 받아. 주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수익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도 걱정, 너무 많이 있어도 걱정. 재고 관리 비용을 줄이고 품절에 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의 욕구를 즉각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재고 관리죠. 아니 저게 회는 6시만 되면 떨어져. 저녁 장사 안 해? 재고가 없대. 이상하신 분이야. 이럴 수도 있고요. 야 맛집인가 봐. 점심 장사만 하고 딱 그만두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는 따라 다르죠. 근데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쟤네들은 여유가 없나 보다. 저런 데는 거래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고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재고를 얼마만큼 돌릴 수가 있는지, 주문을 언제 하면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업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몇 개를 주문했을 때와 뭐 100개를 주문했을 때와 1000개를 주문했을 때 차이가 10배 아니니까 즉각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지 그걸 따져서 이제 계약을 맺겠죠. 그래서 생산 관리와 공급망 관리 또 물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됐다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의 기업체라면 내가 만들어서 그다음에 거래처를 줘서 그 거래처가 정상적으로 받았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단계의 효율적인 관계가 전체 시스템의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 관리는 제품의 품질과 비용, 시간을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공급망 관리는 자재와 정보, 자금의 흐름의 관리, 또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 관리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적시에 적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제가 소비자라고 한다면 내가 어, 주문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그 물건이 저한테 딱 올 수 있게. A라는 곳에 왔는데 B라는 곳에 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품질 관리 빨리빨리 오기는 하는데 빨리빨리 만들어주긴 하는데 맛이 없어. 다시는 안 가죠. 사람이. 근데 빨리빨리 오긴 하는데 제품이 진짜 엉망진창이야. 다시는 안 사죠. 품질 관리는 모든 관리 중에서도 첫 번째, 다 첫 번째가 아닌 게 없어요. 사실. 늦게 와도 짜증 날 것이고 품질이 이상해도 근데 돈을 주고 산 부분이 어떻게 돼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이 달성하고자 있는 품질, 그다음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프로세스, 이런 설계 과정, 그다음에 제품의 설계, 생산 과정, 고객 요구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운영하는 거 엄청 쉽지 않습니다. 그죠? 품질의 목표에 대한 설정.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면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대요.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분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동과 모든 열정과 정열을 그곳에 담았어요. 내 뼈를 갈아서 넣을 정도로.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놀면서 했어? 좋아?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차 한 잔을 만들어도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내 정성과 열정의 모든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고객이 요구하는 어떤 사항을 충족하고요. 주변에 있는 시장 경제에서 이겨서 제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또한 고객이 약간 쓴소리를 했어요. 그럼 그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그 시장, 그리고 내부적인 품질에 대한 기준의 설정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품질 기준이나 규격의 정의는 품질의 기준의 제품의 물리적, 기능적 특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품의 성능이나 내구성, 안정성 이런 것들이 다양한 요소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표준 기준 추이가 있죠.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어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까지 써야 된다. 뭐 피부에 있을 때 어떤 뭐 다 이게 임상 실험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정의나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네 맞아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제품들이 기준이 있어요. 그 표준화된 품질 기준에 대해서 어, 테스트를 하고 오케이를 받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히 먹는 건 더욱더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잖아요. 저희 몸속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렇지 않아도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또 약간 감염이 되고 뭐 이렇게 좋지 않은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먹는 장사 하시는 분이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모든 제품들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품질 기준의 규격의 정의에서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프로세스의 설계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품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작업들이나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공정, 검사, 절차, 품질의 관리, 아까 얘기했던 표준화에 대한 품질의 기준하고도 상통되는 얘기예요.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의 작업화 기준, 교육, 훈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립해서 어떤 설계처럼 이렇게 싹 A를 하게 되면 A 다시, B를 하게 되면 B 다시, C를 하게 되면 C 다시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쉽진 않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서 기업이 형성된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품질 보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품질 보증은 어떻게 보면 제품이 계획된 품질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스템화 절차를 수립하는 그런 관리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품질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어떤 절차와 규격이 있잖아요. 거기에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국가 차원에서 되게 민감하게 또 예를 들어서 뭐 보건이에요. 뭐 의료예요. 그럼 거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에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다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조사도 나오고요. 지속적인 어떤 개선하기 위해서 그 개선을 위한 조직의 전체적인 어떤 체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ISO 9011고 대표적인 뭐 이런 식으로 품질 관리 뭐 이렇게 시스템이 나와 있기는 하는데 그것까지만 다 아실 것까지는 없고 뭐 이런 제품의 보증은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사실 때 뒤에 보거나 뭐 확인해 보거나 이러면 언제부터 품질 관리입니다. 어디도 확인이 됐습니다. 뭐를 받았습니다. 어디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이런 표준화된 제품이 일괄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업의 절차에 따라 공정의 표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품질 보증을 받아서 문서화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컴퓨터 살 때 품질 보증서 있으세요? 세탁기 살 때 품질 보증서 있으세요? 언제까지 고장 나면 고쳐야 되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거 설명을 우리는 뭐 디자인만 보고 뭐만 보고 막 이러잖아요. 뭐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내지만 똑같은 기계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차이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았구나 끝 이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설정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내부적인 감사도 있고 외부적인 감사도 있고요. 또 소비자에 대한 감사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이런 품질을 좋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체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공정관리. 예, 그래서 모니터링을 계속하죠. 국가 차원에서도, 아니면 공정 능력 분석이라든지 공정 개선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뭐 대리점을 가는데 몰래 손님인 척하고 내 품질을 이렇게 관리하고 서비스 상태, 위생 상태 이런 거 막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리 품질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샘플 검사 뭐 있을 수 있죠. 이런 걸 좀 갖고 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품질 테스트도 할 수 있겠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나 이런 거에 계속해서 부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또한 고객의 만족을 조금 높이는 데에서 이런 걸 한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지속적 개선의 방법의 하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림 방식도 있고요. 6시그마도 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품질 관리는 각 요소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장하기 때문에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호작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품질 계획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품질의 보증에 일괄된 품질을 유지하고 통제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은 게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생기면 그걸 가지고 수정을 해야겠죠. 지속적인 어떤 개선을 통해서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야, 저 기업은 진짜 괜찮은 기업이야. 고객의 만족이 높아지면 목표도 높아지겠죠. 즉, 수입도 늘어나겠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즉, 경영학 쪽이나 회계학 쪽으로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브랜드화 시키면, 세탁기는 LG께 좋아요. 통들이 뭐 핸드폰은 삼성이 좋아요. 차는 현대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인지화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줄이기는 했어요. 나중에 키포인트만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만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50분 안에 이거를 하려니까 제가 이걸 예상하고 다른 데보다 페이지를 작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또 길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스크 관리와 위기 대응, 창업에 대한 리스크 식별 뭐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